대한민국이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호황을 누린다는 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전쟁에 개입하거나 직접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니기에 기회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전쟁 특수로 큰 이득을 본 나라는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하긴 했지만 미대륙과 유럽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국 본토의 국민은 직접적 피해를 당한 것이었고 전쟁 물자 제공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다 죽어가던 일본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전쟁 특수를 누린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럽 나토 국가들의 군수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루마니아에서 불어오는 K방산의 열풍 조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항구마을 레니는 아닌 밤중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공격으로 레니에 위치한 곡물 창고를 파괴한 것인데요. 장작 4시간 동안의 폭격으로 1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일어난 위치가 큰 이슈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유통하는 중요한 항구인 레니를 공격했다는 것은 곡물협정을 파기할 러시아가 식량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미리 수출되는 길이 막혀 전 세계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흑해 곡물협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지나다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만큼은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요. 이 협정이 생긴 뒤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러시아도 일단은 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7월 초 맞복구를 끝마친 크림대교가 재개통되자마자 다시 공격을 받아 막혀버린 사건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건데요.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상선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을 선언함과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고 핵심적인 곡물 유통항 레니에 대한 공습까지 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3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를 폭격해 하루에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오데사 정교회 성당과 문화재 25채를 포함하여 수십 채의 민간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데사 시민 최소 1명이 폭격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19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민간인을 노린 폭격이 무려 일주일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전 초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러시아도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민간인 시설을 포함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는 뜻밖의 국가를 자극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가 있던 레니항이 위치한 지역은 루마니아 영토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루마니아의 시민들이 다쳤을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런 공격이 확대되면 흑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형성한 전선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공격을 하면서 루마니아 역시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군이 자국 영토 주변을 침범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루마니아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을 보고 루마니아도 비슷한 길을 따라 한국산 무기를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동유럽의 언론 매체인 비셰그라드 24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의 K9 자주포 90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54문이 먼저 인도된다고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K2 전차 구매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54대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바 있었던 루마니아는 본래 에이브람스의 추가 구매를 미국에 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을 돌연 중지한 루마니아는 갑자기 한국 K2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엔 K2 전차를 무려 300대나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현대로템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한국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찾았던 일도 재조명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비롯해 육군의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어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레드백 역시 탐나는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레드백의 스펙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IFV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루마니아가 K9, K2에 이어 레드백까지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차세대 IFV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2031년까지 25억 유로 상당의 IFV 264대를 도입하고 뒤이어서 52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것을 각 방위 사업체에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테스트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IFV 수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급한 사업도 아니었고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경쟁자에 비해 레드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드백이 호주 수주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고 루마니아가 K2에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레드백 도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꼬리가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 비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더 싸다는 것은 상식인데요. 이는 루마니아가 이미 도입을 확정한 K9과 도입 이사를 가지고 있는 K2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마니아는 전차 대대를 한 개만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변 정세가 변하자 이를 수정해 5개 이상의 대대가 전차를 운용하도록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차의 도입 수량을 대대적으로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포병연대의 K9 자주포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 중인 루마니아는 러시아 국경지대에 우선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를 배치해서 즉각적인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만큼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로템의 관계자는 폴란드의 사례처럼 루마니아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루마니아가 주문만 하면 K2 전차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 시장의 충격적인 생산력과 속도에 많은 국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나 미국에서 전차를 수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비위까지 맞춰야 했던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무기가 배달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까지 기다린 게 아깝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해 폴란드를 필두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제는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무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는 폴란드의 전례를 따라서 한국 무기로 루마니아군을 현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속도로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실 루마니아가 가진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버금갈 정도로 지상군 규모가 큽니다.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 굉장한 수준의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9세대 전차가 전력의 대부분일 뿐더러 상당수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까지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력 공백이 나타났습니다. 이젠 양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티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런 루마니아가 믿는 구석은 원래는 독일이었습니다. 구소련제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넘기는 대신 독일산 장비를 대신 주겠다고 독일 정부가 약속을 했기에 이를 믿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긴 것입니다. 레오파르트2 중고전차를 수입해 그동안 루마니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무기의 현대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루마니아였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바람과는 달리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퍼부으며 루마니아 국경까지 침범하려는 모습이 관측되자 루마니아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가 무기 상당수를 한국 무기로 바꾸고 그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폴란드의 주력 무기로 채택되면서 순식간에 폴란드 의존력이 강화되는 것을 본 루마니아는 급하게 한국 무기의 진면모를 깨닫고 이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처럼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나라들의 한국은 성능 좋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자 고마운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찾아온 전쟁 특수라는 개념을 넘어 K방산이 세계 평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